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사 1급의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에 출제되었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제1영역 문제가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3과목 8영역인데 첫 번째가 1교시 기초, 2교시가 실천, 3교시가 정책과 제도 이렇게 3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에서 2영역, 3영역, 3영역에서 8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첫 번째 영역이고 또 상당히 쉽게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번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또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좀 쉽게 출제됐다라고 총평해 볼 수 있습니다. 25문제를 한꺼번에 풀지 않고 13문제, 12문제 나눠서 풀 건데 풀어보시면 상당히 쉬웠다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문제는 없지만 유사한 패턴의 문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풀어보시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후반부 문제에서 해설이 약간 불철저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복수 정답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설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인간행동과 성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자, 성격이라는 것이 출제가 됐어요. 원래 이제 성격 심리학에서 나오는 성격의 개념이 있죠. 독특한 것이 있고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일관되는 것이 바로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인간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겠죠.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을 이해하면 행동의 변화 추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인간행동의 이해와 개입을 위해서는 성격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지금 성격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성격 이론은 끊어요. 인간행동의 수정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격에 의해서 행동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 이론을 잘 숙지한다면 인간행동의 수정 방법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격은 심리 역동적 특성이 있어서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성격의 기본적인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독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째가 안정성이 있고 그 다음 3번째가 일관성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격의 특성이에요. 기본적인 3가지 특성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행동이 기대되는 겁니다. 일관된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유용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진짜 잘 나오죠. 발달 이론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실천에 유용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출제해요. 첫 번째, 개인의 적응이라든지 부적응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발달 이론을 알면 이 인간의 행동이 적응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부적응 측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연령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됩니다. 모든 연령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아기에서부터 물론 이제 임산부가 들어가면 이제 태아기부터 들어가지만 노년기까지 모든 연령계층의 클라이언트와 일하려면 인간 발달 이론을 알아야 되겠죠. 생애 주기에 따른 변화와 안정 요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태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가 생애 주기라고 해요. 그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 요인이 있는지 어떤 안정 요인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신체, 심리, 사회적인 기능을 분절적으로 이해한다?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기의 발달 단계다. 그럼 아동기의 신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을 전체 다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발달 단계별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의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요즘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기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을 분절적으로 이해하게 한다가 틀렸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이것도 약방의 감초죠. 인간 발달의 원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유전의 영향만이 아니고 환경의 영향만이 아니고 둘 다 모두 받는 것입니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고요. 그 다음에 일생에 걸친 예측 불가능한 변화다. 아니요.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발달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달의 정도와 속도는 개인마다 달라요. 이게 뭐죠? 개인차예요. 개인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차입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존재하죠. 상부에서 하부,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로 이렇게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는 것. 멈추는 일이 없이 지속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연속성이라고 하죠. 연속성이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에요. 2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 결과와 주요 관계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발달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긍정적 결과가 되는 거죠. 긍정적 결과는 긍정자아라고 합니다. 긍정자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뭐죠? 네, 관계입니다. 관계. 자, 이렇게 해서 에릭슨은 이렇게 연결하는 것들이 아주 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0하기 0세에서 2세 신뢰감 대 불신감이네요. 그럼 이거 1단계입니다. 1단계라고 쓰는 센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아기 2세에서 4세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이게 2단계가 됩니다. 에릭슨은 모두 8단계까지 나누었죠. 학령 전기입니다. 4세에서 6세 주도성 대 죄의식 이건 3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기입니다. 6세에서 12세 근면성 대 열등감 이건 4단계가 됩니다. 순서대로 잘 빠졌네요. 청소년기는 10에서 19세, 12세에서 19세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이거는 5단계가 됩니다. 자, 순서대로 빠졌는데요. 여기에서 자, 지혜가 나왔어요.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는 1단계의 긍정적인 결과가 아니죠. 이 자리에 희망이 들어가야 돼요. 1단계 때는 희망이라는 자아가 필요하다. 2단계 때는 의지 맞습니다. 3단계 때는 목적, 4단계 때는 능력, 5단계 때는 성실 맞게 떨어졌어요. 자, 지혜는 언제예요? 지혜는 마지막 노년기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노년기 8단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자, 그러면 관계 보겠습니다. 1단계는 어머니고요. 2단계는 부모고 3단계는 가족인지 아시죠?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 4단계는 이웃 학교, 5단계는 또래 집단, 또래 친구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석을 하시면 돼요.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불안에 관한 설명이 나왔어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되게 박스형 문제는 거의 대부분 99% 옳은 것 찾기인데요. 첫 번째 불안, 그 다음에 현실적 불안, 그 다음에 신경증적 불안,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불안이 세 가지 종류가 바로 이거죠.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현실적 불안은 자아가 위협받을 때, 신경증적 불안은 원초아가 위협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도덕적 불안은 초자아가 위협을 받을 때 나타난다라고 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불안, 공포 상태로서 위급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엔자이어티, 불안이란 것과 포비아는 달라요. 공포와 불안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 상태로서 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설은 간단해요. 공포라고 하는 것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보통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불안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안 상태에서 나중에는 포비아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공포 상태는 아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지문에 현실적 불안이 있는데 키워드는 이거예요. 자아가 키워드가 되고 신경증적 불안에서는 원초아가 키워드가 되고 도덕적 불안에서는 초자아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아가 지각한 현실 세계에 있는 위협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 불안이고요. 그 다음에 원초와 충동이 의식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낄 때 바로 생기는 두려움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이고요. 원초아와 초자아 간의 갈등에서 느끼는 양심에 대한 불안이 바로 도덕적 불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자아 여기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맞아요. 기억 하나 틀립니다.
니은, 디귿, 리을은 맞아요. 자,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들어갑니다. 방어 기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어 기제는 되게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례적으로 개념 문제가 출제됐어요. 5개 세팅됐고요. 반동, 영성, 전치, 전환, 투사, 해리. 출제가 많이 되는 방어 기제들로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충동이나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반동 영성이라 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자, 그 다음에 본능적 충동의 대상을 원래의 대상에서, 이게 중요하죠,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옮겨서 발산하는 것, 이걸 전치라고 하죠. 전치는 전위와 동의어가 됩니다. 전위와 동의어가 되고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옮겨서 발산한다. 뭐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거 있죠. 뭐 직장 상사한테 혼나가지고 집에 와서 와이프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화풀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치전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이나 수의근개 기관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의근개 사지 근육이 되죠. 막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위협적인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위협적인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지를 떤다라고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떤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감각기관도 마찬가지 전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불수의근이 있을 수 있죠. 불수의근과 연관성 있는 것은 뭐예요? 네, 신체화라고 하죠. 그래서 신불 이렇게 해부라겠잖아요. 신체화, 불수의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투사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충동, 생각,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여기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남탓하는 것이 바로 투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피해를 주었을 때 취소 또는 무효화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예 힌트를 줬어요. 취소 이퀄 무효화 이퀄 중화라고 하거든요. 중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ndoing이라고 하죠. undoing. 자, 남편이 외도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는 남편들이 있다면 이거는 취소 또는 무효화 또는 중화라고 하는 방어기를 쓴다라고 하죠. 해리는 아시죠? 이중성, 해리장애, 이중성, 양면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이중성, 양면성이 바로 해리와 연관성이 있다. 뭐 기억 상실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학 작품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출제가 됐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인간의 선과 악, 그래서 이렇게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해리라는 방어 기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갑니다. 7번 문제는 구스타프 칼 융이 나왔고, 자, 융이 제시한 성격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융 하면은 분석 심리 이론에서 여러 가지 개념을 말했지만 이분이 또 성격 유형 지표도 이야기했어요. 성격 유형 지표 8가지를 제시한 사람이죠. 자, 첫 번째 외향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정형, 사고형, 직관형이 나왔습니다. 외향형은 리비도, 정신 에너지가 외부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바로 당연히 외향형이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매우 일관성 있는 현실 수용을 중시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사실적인 측면. 감정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사고와 감정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과 직관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 이런 것들은 예술가를 좀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예술가. 그래서 상당히 감각적이다. 그래서 감각형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감정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고형입니다. 사고형은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객관적인 진실과 원리 원칙, 이거 중요하죠. 원리 원칙에 판단하고 논리적,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분석적이다. 그 다음에 규범과 기준을 중시하는 게 바로 사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고형의 개념으로 맞습니다.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이고 원리 원칙적으로 판단하고 분석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성을 강조하는 사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직관형이다. 미래의 가능성과 육감, 이 직관은 육감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감각은 오감과 연관성이 있어요. 5자를 써서, 자, 오감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감각이라면 이 고기 육자를 써요. 고기 육자를 써서 육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직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변화, 여기 초점을 두어서 변화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건 맞는데 이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 대목이 틀렸어요.
우리가 이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사고형이거든요. 이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사고형인데 직관형은 사고형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성은 필요치 않는다. 이렇게 오답노트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맞네요. 기억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문제는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7번 문제 체킹. 자, 8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학자와 그 다음에 이론과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말한 개념들이 쭉 큰 타이틀로 써져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큰 그림만 그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이것도 옳지 않은 건데요. 다음 학자의 주요 이론과 개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에릭슨은 분석심리이론. 여기서 틀렸어요, 벌써. 자, 분석심리이론이 나왔죠? 근데 여기 뒤를 봐야 되겠죠. 원형이나 집단무의식. 이거는 융이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융의 분석심리이론이에요. 1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이론 맞고 원초와 자아초자 맞겠죠. 아들러, 개인심리이론학자입니다. 열등감과 보상, 생활양식. 다 아들러가 말한 겁니다. 자,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 맞죠? 자기강화 관찰학습 대표적인 개념 아닙니까? 맞습니다. 로저스, 칼 로저스는 인본주의론 또는 현상학 이론이라 해도 돼요. 현상학 이론, 현상학적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메슬로우와 로저스가 인본주의 이론이니까 인본주의 이론 맞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로저스가 말한 거 맞고 그 다음에 현상학적 장, 이것도 칼 로저스가 이야기한 것이죠. 자,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문제는 쉽게 풀렸습니다.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의 학자입니다. 심리사회 이론의 학자.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9번 문제 체킹해 주시고요. 자, 콜버그가 나왔어요. 콜버그의 후인습적 수준의 도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콜버그의 도덕성은 3수준 6단계죠. 3수준 6단계로 제시를 했는데 자, 3수준이 뭐냐면 전인습 수준은 빼겠습니다. 인습 수준, 그 다음에 후인습 수준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수준이 있어요. 자, 생각나세요? 여기에 벌욕이 있죠. 벌과 복종, 욕구 충족의 수단, 벌욕 암기법으로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 대인관계의 조화와 법과 질서 준수.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보, 계는 사회계약 정신, 보는 보편적 도덕 원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3수준 6단계가 깔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후인습에 해당되는 걸 골라라. 그럼 후인습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사회계약 정신이나 보편적 도덕 원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윤리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을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로 네, 그렇습니다. 전인습에 들어가죠. 이건 전인습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인습에 들어간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라고 했으니까 욕구 충족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전인습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전인습이라고 정리하시고 그 다음 개인 상호 간의 대인관계 조화가 나왔거든요. 대인관계 조화는 여기 있죠. 자, 이거는 인습입니다. 문제에서 후인습이라고 했으니까 인습이냐 전인습이냐 후인습이냐 그것만 골라내시면 돼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이 나왔어요. 자, 양심 나오면 제가 말했죠. 보편적 도덕 원리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 판단이 가능하다. 이게 후인습이에요. 이게 후인습이고 타인 중에서 벗어나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한다.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한다. 당연히 네, 전인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옳고 법적으로 타당할 때 충족된다. 법이 여기 있네요. 네, 인습 수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했어요. 그러면 후인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답을요. 자,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인습, 전인습, 인습, 후인습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문제는 여러 번 나왔었는데 반도라가 설명한 자기효능감의 형성 원인, 원천이라고 하죠. 자기효능감, 무엇인가를 달성할 수 있다,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런 것에 네 가지 원천이 있다라고 해요. 반도라가 말한 것에 의하면 첫 번째가 대리경험. 다른 사람이 성취했어요. 그러면 나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생길 수 있죠. 언어적인 설득이에요. 다른 사람이 언어적으로 설득할 때 네, 그런 자기 효능감이 생길 수 있어요. 정서적 각성 필요하다 그랬죠. 적절한 텐션, 정서적인 각성도 자기 효능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 조성 아니에요. 이건 행동적 기법이죠. 자, 그 다음에 성취 경험. 이 성취 경험은 과거 성취 경험을 말해요. 자신이 어떤 것을 과거에 성취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성취 경험이 바로 자기 효능감을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4번이에요.
예전에 이게 출제되었을 때 장기적 보상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장기적 보상도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그런데 똑같이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4번이겠죠? 4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문제 해결했고요.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는 사회체계 이론의 주요 개념들이 쭉 깔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폐쇄체계 나왔고, 두 번째 환류, 세 번째 항상성, 네 번째는 체계의 개념이 쭉 나왔어요. 자, 기억 들어갑니다. 폐쇄체계가 지속되면은 그렇죠. 엔트로피 속성이 나타나죠.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폐쇄체계니까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으면서 체계가 쇠퇴하는 현상, 체계가 쇠퇴하는 현상을 엔트로피라 하고, 개방체계는 에너지가 교환되면서 체계가 성장하는 것을 역엔트로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환류는 정보의 투입에 대한 반응입니다. 일종의 적응 기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보가 정보의 투입이 이루어지면 뭐 환경으로부터 체계가 에너지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순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적응을 할 수 있잖아요. 환류는 적응 기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외부 체계로부터 투입이 없대요. 외부 체계로 투입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폐쇄 체계고, 체계의 구조 변화가 고정된 평형 상태를 말한다. 말 그대로 이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또는 저기 나온 대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평형 상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건 폐쇄 체계 상에서, 균형 평형 상태는 폐쇄 체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성이라 했죠. 항상성은 틀렸죠. 오답노트는 이거예요. 균형과 평형 상태가 오답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성은 뭐냐? 항상성을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 따라서 역동적 균형 상태, 역동성이 보이면서 균형을 이루는 역동적 균형 상태를 우리는 항상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항상성은 긍정적 항상성과 부정적 항상성이 있습니다. 자,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위계 질서 이런 것도 존재하죠. 상위 하위 체계, 상위 하위 체계, 그 다음에 상위와 하위, 상위 체계 하위 체계라고 해야 되겠죠. 상위 체계 하위 체계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위계 질서라고 해요. 상위와 하위 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위계 질서다. 물론 체계는 부분성도 있고 전체성도 갖고 있어요. 부분의 합을 부분성이라 해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포함되는 것을 전체성이라 하죠. 이런 부분의 합보다 전체가 크다. 이걸 우리가 비총합성이라고 배운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맞네요.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디귿은 균형이나 평형 상태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생태학의 주요 개념에 해당되는 것은 이다. 이것도 짤막한 문제인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태학 하면 생각나는 게 파이거든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또는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무의식적 결정론은 정신분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자아실현 경향성은 인본주의 이론이 여기에 들어가죠. 인본주의. 단선적 인과론이 있어요. 단선적 인과론도 마찬가지 정신분석이에요. 과거 무의식 속에 있는 트라우마가 이 사람의 현재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 단선적 인과론 또는 직선적 인과론은 정신분석이다. 개인의 창조적 힘은 아들러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론이 여기에 들어간다. 인간은 자신의 자아를 열등적인 자아에서 우월적인 자아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창조성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개인 환경 간의 적합성. 이게 생태학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 되네요. 자, 생태학의 주요 개념은 파이를 꼭 생각해 주시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는 다양한 사회체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찾기예요. 이 문제 별표 치시고 첫 번째가 조직, 두 번째가 가족, 세 번째가 집단, 네 번째가 지역사회, 다섯 번째가 가상공간입니다. 가상공간은 사이버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상공간은 사이버상의 공간을 말한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조직의 경계 속성은 조직에도 경계가 있어요. 조직의 유지 변화와 관련이 있겠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조직의 유지 또는 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직이 외부 환경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밀착되어 있느냐 아니면 분리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체계 내 반복적 상호작용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당연히 미치죠. 당연히 미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순환적 인과성이니까. 자, 집단체계의 전체는 끊어요. 하위체계인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의 총합과 동일하다? 아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 했잖아요.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의 총합을 하위체계의 합이라 하거든요. 이 하위체계 합, 전체가 있고 하위체계의 합이 있다. 어떤 게 커요? 전체가 크다라고 했어요. 전체는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체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집단에서든 조직에서든 가족에서든 이러한 특징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총합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비총합성이다. 체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다. 지역사회는 완전 개방체계 속성을 유지한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개방체계가 어려워요. 그냥 개방체계라고 봐야 되겠죠. 개방체계의 속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개방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때에 따라서는 폐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픈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상당히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개방이 아니라 유동적인 오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지역사회는 그래야 건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공간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상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들이 다양한 사이버상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SNS 활동이고 그 다음에 카페 활동이 있다. 카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현대 시대에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답은 5번이 됩니다. 옳은 거 찾아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무엇이 틀렸는지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전반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후반부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